안녕하세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방학 때 생겼던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입니다. 저는 현재 29살이고 아직도 대학생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늦게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남들이 대학교 입학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군입대를 하여 얼마 되도 않는 군인 월급도 모으고 전역 후에도 온갖 아르바이트를 전전해가면서 학비를 모아 결국 늦게나마 원하던 대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르바이트 경력 때문인지 그 어떤 일을 해도 거의 다 해본 일이라 대학 생활을 하면서 돈이 필요할 적에는 정말 아무 곳에서나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정말 그 어떤 일이라도 시켜주면 그 누구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죠. 대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공부에 열중하고 싶기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집안 형편은 계속 나아지질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쉴 수가 없었습니다. 덕분에 29살이 되도록 여자 경험 한 번 없는 총각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탈출할 수 있었는데 일터에서 만난 40대 유부녀와 있었던 일입니다. 대각 그 당시 모자란 학비 덕분에 아르바이트로 평일 저녁과 주말에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큰 식당이다 보니 일하는 분들도 정말 많았죠. 저는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여태까지 쌓아온 알바 경력 덕분에 이 일 저 일 전부 다 도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특히나 여름은 한참 성수기 때라서 일손이 모자란 식당에서는 대규모로 아르바이트를 추가 채용을 했습니다. 저는 경력을 인정받아 새로 채용한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담당하게 되었어요. 교육을 담당하게 되다 보니 방학 동안만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했는데도 매니저라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내키진 않았지만 돈을 더 준다니 그냥 했습니다. 하지만 성수기의 가게는 사람들을 가르쳐주면서 하기엔 정말 바빴습니다. 회전이 중요한 바쁜 식당이었기 때문에다가 교육이라고 포장했지만 완전히 다 배우고 나서 일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장사를 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쳐줘야 했기 때문에 가끔은 2사람, 3사람분의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정신이 쏙 빠지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건 홀서빙을 담당하던 그녀였습니다. 나이는 40살, 저보다 10살이 넘게 차이가 나는 그녀였지만 처음 일하는 사람이라고 출근한 날을 찾아와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저와 나이 차이가 그만큼이나 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도 그럴 것이 처음 가게 안으로 들어올 때 아줌마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화려한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았는데도 얼굴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 하나도 없었고 단 하나 웃을 때 입가 주변에 생기는 팔자주름이 있었는데 그마저도 너무 자연스러운 보조개 같이 보였으니까요. 홀서빙 일이 안 어울릴 것만 같은 모습에 저도 속으로 저분이 홀서빙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역시 이런 일을 해보는 게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일이란 걸 해본 적이 없는데 둘째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생활비가 조금 모자라게 되어서 일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더라고요. 저야 철들 무렵부터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해봤기 때문에 비록 또래 여자친구나 캠퍼스에서 만나는 나이 어린 여자들과는 잘 친해지진 못하더라도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일터에서 만난 사람들하고는 쉽게 친해지는 능력 같은 게 있어서 그 당시에 새로 일을 시작한 사람들하고는 순식간에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와도 처음에는 서먹서먹했는데 성수기가 막 시작되기 직전 가게가 아직 조금 여유가 있는 시절에는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하다 보니 금방 친해지게 되었어요. 조금 친해졌다고 은근슬쩍 저에게 말을 편하게 놓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아르바이트긴 하지만 당시 직급상 매니저였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순진무구한 눈으로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데 미모 때문에 마음이 두근두근했기 때문일까요? 그런 서글서글함이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유부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녀의 매력에 흠씬 빠져들고 있었던 것 같네요. 그녀와 같이 일을 한 지 2주째쯤 되었을 때 그날은 성수기가 시작되기 몇 주 전이었는데도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이래저래 그날 하루를 정신없이 넘기고 전부 다 녹초가 돼서 마감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그녀가 포옹을 해주더라고요. 뜬금없기는 했지만 뭐 별다른 이유가 있겠나 싶어서 그냥 고생했다는 의미로 해준 포옹인가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시작으로 퇴근할 때만 되면 매번 계속해서 포옹을 해줬고 일하는 도중에도 가끔씩 안 바쁠 때 눈이 마주치면 쪼르르 다가와서 살짝 포옹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스킨십이 자연스러운 분이구나 했습니다.
성수기가 시작되기 막바로 전주에 열심히 해보자는 의미로 단합회식을 했습니다. 회식이 다 끝나고 알딸딸하게 취해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이번에도 저에게 포옹을 해주면서 이번에는 제 볼에 뽀뽀를 해주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집에 오면서도 자꾸 그녀 생각에 집에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녀가 술 취하면 아무한테나 뽀뽀를 해주는 그런 술버릇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다음 날은 그녀가 쉬는 날이었는데 자꾸 일하면서도 그녀가 생각나고 안 보이니까 아쉽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날 그녀가 출근을 했는데 괜시리 오늘은 그녀가 또 키스를 해줄까? 일하는 내내 상상이 되고 설레더라고요. 역시나 그날 퇴근길에도 그녀는 제게 가벼운 포옹을 건네며 이마에 살포시 키스를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일하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말이죠. 집에 가는 길 내내 곰곰이 생각해보니 혹시 그녀가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한껏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마침 저녁에 집에 돌아와 TV를 보니 유부녀의 로맨스를 담은 재연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 이야기인가 싶어서 그날은 혼자서 부푼 마음에 밤새 달아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모가 출중한 그녀였는데 그러고 다음 날부터는 일하는데 그녀가 더욱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하면서도 아직 20대인 제가 애 둘 딸린 유부녀에게 감정을 품는 게 정상인가 싶으면서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는 그녀가 저에게 포옹이나 키스를 해주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별 뜻 없이 한 걸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스킨십에 아쉬운 기분이 크더라고요. 틈만 나면 그녀가 있는 곳을 흘긋거리면서 언제쯤 포옹해주나 기대하고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녀가 저를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마음에 이렇게 불을 질러놓고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몇 일이 지난 다음에 그녀를 창고로 데려가서 오늘도 포옹 안 해주는 거예요? 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녀가 깜짝 놀라는 듯이 표정을 짓더니 이내 얼굴에 뭔가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저를 아래서 위로 올려 쳐다보더라고요. 한쪽 입술을 꽉 깨물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더니 그래서 섭섭했어요? 하고 존댓말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반응을 기대했던 게 아닌데 의외의 대답을 하는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랐죠. 저는 무슨 용기가 났는지 그런 그녀의 대답을 듣고는 섭섭했어요. 그러니까 더 자주 안아주세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온 그녀의 반응은 더욱 더 의외였습니다. 이건 매니저로서 하는 말인가요? 아니면 남자 대 여자로 하는 말인가요? 그녀가 말하는 의도를 도무지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자 대 여자면 부담스러워서 안 해주는 거고 아르바이트라지만 직장 상사가 시키는 일이라면 하겠다는 뜻인가 싶더라고요. 괜히 그녀의 행동에 쓸데없이 의미 부여해서 제가 오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에라 모르겠다 싶어서 네, 저를 매일매일 안아주시는 게 오늘부터 해야 될 일이에요. 라고 말해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에 침을 꿀꺽 삼키더니 한껏 상기된 얼굴로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을 듣고 나니 뭔가 뻘쭘하고 부끄러워져서 그럼 이따가 볼게요. 하고 말하고 등을 돌렸는데 그녀가 뒤돌아선 저를 뒤에서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어찌나 세게 안았는지 등 뒤로 그녀의 감촉이 있는 그대로 전해져 왔어요. 당황해서 그런지 온몸이 뜨거워져서 그녀를 그대로 느끼고 있었는데 한참 기분이 좋아지려는 순간에 그녀가 저를 안고 있던 손을 놓았습니다. 왠지 파르르 떨고 있던 것 같은 그녀를 보니 약간 승리의식 같은 뜨거운 마음이 몸속 깊은 곳에서 차올라 오더라고요. 그녀에게 잘했어요. 라고 말하고 그날은 들뜬 채로 일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 다른 직원들이 돌아가는 것을 다 보고 저도 집에 가려고 하는데 그녀가 제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뭐하고 있어? 라는 제스처를 취하곤 팔 한쪽을 살짝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더니 그녀가 쪼르르 뛰어와서 제 팔 안쪽으로 쓱 안겼습니다. 10살이나 연상의 여인이 제가 시키는 대로 부를 때마다 와서 껴안아주는 기분. 아실만한 분은 몇 명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퇴근 시간에는 매번 다른 사람들이 갈 때까지 저를 기다렸다가 저를 껴안아줬고 일하면서도 보는 눈이 없을 때마다 저는 그녀가 저에게 진한 포옹을 하도록 했습니다. 대학교로 돌아가야 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여름밤이었습니다. 일터의 성수기도 끝났고 애초에 성수기 동안만 단기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일하게 된 사람들도 일터와 이별할 때가 되었죠. 사장님이 올여름 고생했다면서 이번엔 가게 밖으로 나가서 전 직원 회식을 했습니다.
저만 20대고 나머지는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어른들이었죠. 저 빼고 다 터울이 비슷하니 술자리에서 다들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저는 혼자 구석에서 술만 조금씩 마시고 있는데 그녀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언가 바라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며 신호를 보내는데 보는 눈이 많은지라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타이밍만 노리면서 1차 회식을 하다 보니 어느덧 사람들이 술에 많이 취해서 2차로 노래방으로 옮기게 되었죠. 노래방에 도착하니 문득 드는 생각이 어차피 저도 단기로 일하는 사람이고 같이 그만두는 마당에 더 이상 매니저가 무슨 소용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젠 막내의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흘러나오는 노래가 트로트든 블루스든 분위기를 띄워준다고 탬버린만 쉬지 않고 흔들어댔습니다. 그녀는 제 옆에 착 달라붙어서 앉아있는데 사장님까지 계시고 보는 눈이 많으니 대놓고 그녀와 즐길 수는 없고 탬버린 소리가 끊기면 괜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그래서 왼손으로는 그녀의 뒤를 붙잡고 반대쪽 손으로 탬버린만 흔들어댔습니다. 회식 자리 내내 그러고 있으니 팔뚝이 다 아프더군요. 무언가 아쉬워하는 그녀의 눈빛이 애처로워 보였지만 사람이 많은지라 뭘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찌저찌 회식이 끝나고 그녀와 드디어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쩌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녀에게 집까지 바래다 준다고 하고 그녀와 나란히 걷고 있었죠. 걸으면서 그녀에게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여름 아르바이트가 끝나도 그녀와의 인연을 계속해 나가고 싶었어요. 혹시 그동안 제가 일하면서 막대한 부분이 기분이 안 좋았다면 사과하고 싶다고요. 유부녀인 걸 알지만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싶고 앞으로도 기회가 닿으면 가끔 봤으면 좋겠다고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듣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게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그녀는 이어 말하길 제가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 더 매력적이니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왔습니다. 제가 일터에서 그녀의 실수를 나무라고 이것저것 가르쳐주며 그녀를 리드해줄 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말을 하더군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은 기러기 아빠로 외국에 나가서 돈을 벌고 있는데 둘째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고 하니 모자란 생활비에 시국인지라 남편도 거기서 힘든 상황이라고 해서 살림살이에 보탬이 되고자 시작한 알바였다고 합니다. 남편은 자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고 해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제가 그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하는 모습이 너무 터프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해주는 남편보다 이건 이렇게 해라, 저건 저렇게 하라며 단호하게 행동하는 저에게서 더 매력을 느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인지 그녀에게 그렇게 매력적이면 지금 나한테 뽀뽀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서 그런 건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까치발을 들어서 제 볼에다가 뽀뽀를 하려고 하더군요. 그녀는 저를 거부하지 않았고 오히려 나를 더욱 더 막 다뤄줘 라고 말하며 제 마음을 불을 지펴왔어요. 그렇게 그날 밤 저는 그녀와 연인 같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정말 너무나도 뜨겁게 불에 타올랐죠. 그녀가 유부녀인 건 저에겐 더 이상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저의 관계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르바이트가 완전히 끝나고 저는 학교로 돌아가고 그녀는 일하는 곳에 남아 일을 계속 해왔는데 오히려 그녀를 애인으로 대해준 게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막대할 수 있는 직책이 사라진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매력적인 남자일 수가 없었죠. 그렇게 만남을 유지하던 어느 날 그녀는 남편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며 저에게 이별을 고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 다시 성수기를 맞아 그 식당에서 단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지만 그녀는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께도 물어봤지만 제가 그만두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그녀도 그만뒀다고 말할 뿐 아무 소식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짧지만 저의 첫 번째 로맨스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직도 정말 순종적이었던 저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연상의 그녀가 가끔은 생각나네요. 지루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다면 또 사연 적어 보내도록 할게요. 이어서 두 번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결혼을 한 후로 3개월쯤 되었을 때 제 생일이었어요. 결혼식을 한 후로 이런저런 이유로 쉬는 날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 행사에 불려 다녔어요. 모두들 멀지않은 곳에 살고 있어서 모이기도 쉬웠고 저는 갓 시집온 새 식구라서 시댁 행사나 시부모님의 부르심에 착실하게 잘 따랐어요. 시댁 식구들과 빨리 친해지고 싶었고 한 식구의 일원으로서
함께하고 싶었던 거죠.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결혼 후 처음 나는 생일이라서 그저 남편과 오붓하게 둘만 보내기를 바랬어요. 또 그럴 줄로 믿고 있었죠.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어찌나 정신없이 결혼 준비며 결혼식이며 여기저기 인사 다니기도 벅찼거든요. 여름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말입니다. 시부모님이 감사하게도 싱싱한 전복과 비싼 장어를 손질을 해서 보내오셨어요. 그 다음날 토요일이 제 생일이었어요. 미리 제 생일을 축하한다시면서 다른 선물보다도 몸보신을 좀 하라고 보는 거라고 하셔서 정말로 고마웠어요. 사랑받는 며느리란 느낌도 들었어요. 생일 전날이었던 금요일 저녁에 회사 동료들과 제 생일 축하 겸 해서 회사에서 작은 파티를 해줬어요. 코로나 시국이라서 식당에 편하게 갈 수도 없었기에 배달 음식을 시켜서 케이크에 불도 켜주고 생일 축하금도 받았어요. 그리고 8시가 다 되어서 회사에서 나와서 신혼집으로 갔어요. 남편에게 미리 말해두었기 때문에 남편이 집에 혼자 있을 줄 알았어요. 남편이 신혼집 주차장에 도착을 하게 되면 톡을 하라고 해서 도착했다고 톡을 보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비번을 누르고 문을 열었는데 순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문 앞에서 제 눈을 가리면서 그랬어요. 자기야, 몇 주만 눈 좀 가리자. 라고 하고서는 저를 신발을 벗겨하고 거실 쪽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눈을 가려 또 손을 내렸어요. 어두운 거실에서 큰 불이 켜진 생일 케이크를 두고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줬어요. 거실에는 생일 축하 풍선도 달아놓았고요. 가만히 보니 시대 식구들이 참 출동해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이야 신이네 두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거라서 놀랐어요. 그리고 고맙더라고요. 그 늦은 시간에도 주말인데도 모두들 제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런 서프라이즈 파티도 열어주다니요. 불 켜진 케이크에 촛불을 끄고 거실 등을 켜보보니 좁은 신혼집이 시댁 식구들 때문에 더욱더 좁게 느껴졌어요. 신이 애들까지 해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방에서 큰 상을 펴고 저녁 식사를 했던 티가 났어요. 아마도 다들 저희 신혼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생일 선물로 보내주셨던 전복과 장어를 요리를 해서 드셨더라고요. 식구가 많아서 조금 부족했는지 전복과 장어구이를 소접시로 한 접시만 남겨놓고 다 드시고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그러셨어요. 아이고 어떡하냐? 너 먹으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식구들이 모일 줄 알았으면 더 많이 사서 보낼 걸 그랬다. 이거라도 너 그냥 먹어라. 네 어머니. 신이들이 제 생일이라고 수박도 사오고 선물도 포도도 사왔다고 자랑하셨어요. 다들 일부러 서프라이즈로 제 생일 파티를 해주려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겉보기에는 틀림없이 제 생일 파티처럼 꾸며놓고는 있었는데 어디 이상하게도 생일 파티의 주인공인 저는 주방에서 이 신부랑 저 신부름만 하고 자빠져 있다니 이게 뭐 하자는 것인지 헷갈렸어요. 둘째 신이는 어린 아기가 있어서 아기 보고 있었고 첫째 신인 형님은 시어머니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느라 저에게 아버님의 술산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아버님은 술을 좋아하셔서 신의 남편들과 제 남편이 한두 잔씩 맞잔을 해가면서 이야기 꽃을 피우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남편이 미리 사다 놓았다던 맥주가 동인하자 저에게 그 늦은 시각에 가까운 슈퍼가 문이 닫기 전에 맥주랑 음료수라 이것저것 사오라고 시켰어요.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 몇 시인데 다들 가셔야지. 술은 안 돼. 미쳤냐? 이제 시작인데 우리 아버지가 모처럼 아들과 사이들과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시는데 그걸 막으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흘겨봤더니 또 그랬어요. 내일은 주말이잖아. 다들 마음 편하게 즐기고 있는데 티내지 마라. 어서 가서 사와. 지금 아버지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서. 라고 하고서는 술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숲으로 가서 안주거리랑 맥주랑 신의 애들이 먹을 과자나 안주거리를 눈에 보이는 대로 사왔어요. 저는 여전히 입안처럼 내 살림이라서 술상 안주를 챙겨다 드려야 했기 때문에 주방에서 계속 꼼지락거렸고
시어머니와 신이들은 그 무슨 신나는 얘기를 나누는지 딸깔대고 호호대고 웃어 제끼다니 어느새 작은 방에 들어가서 자기 집처럼 잠이 들더니 조용해졌어요. 좀 어처구니가 없었죠. 저는 그냥 제 생일을 축하해드리려고 오는 줄 순진하게 착각했거든요. 그냥 몇 시간 있다가 바로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 생일 겸해서 밤새도록 술상 파티를 할 작정이었던 거예요. 다음날도 휴일이라서 마음도 느긋하겠다. 신혼집이라서 깨끗하기도 하겠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니 놀 공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또 코로나 시국이니 어디 아무데나 가서 밤새 술도 못 마시게 되니까 그랬을까요? 내 참, 무슨 술 못 마셔서 죽기라도 했나 싶을 정도로 어쩜 남편과 아버님과 신인 남편들이 죽이 딱딱 맞아서 신나게 떠들던지. 손흥민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축구 얘기를 하다가 뉴스에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서로 열배를 토하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이낙연이 어쩌고저쩌고 윤석열이 어쩌고저쩌고 아니라면서 이재명이라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한 잔씩 거나하게 걸친 상태라서인지 거침없는 말들이 오고 갔어요. 오죽하면 방에서 잠깐 주무시던 시어머니가 신의 아기가 깬다고 조금 소리를 낮춰서 말하라고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제가 술상 시중을 들고 있는 저를 발견하시고는 그러셨어요. 그냥 너는 냅두고 자라. 피곤하겠다. 원래 저렇게 밤새서 술을 마셔야 직성이 풀린다. 라고 하시고 방에 들어가 주무셨어요. 저도 피곤해서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떴어요. 미안하구나. 내 삶이 아니라서 뭐가 뭔지 알란 말이지. 혹시 보고 어딨냐? 저 술고래들 해장국 끓여줘야 하지 않겠니? 네? 해장국이라고요? 그래. 그래도 우리는 잘만큼 잤으니까 해장국이라도 끓여놓고 충분히 잠 좀 좋은 다음에 먹여야지. 저는 그때서 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였어요. 보통 주말 때 같으면 이 시간이면 늘어지게 퍼져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어젯밤에 술상을 봐주느라 늦게 잔 탓에 비몽사몽이었어요. 그래서 대답을 얼른 하지 않고 횡설수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네야, 어서 일어나서 세수하고 정신 차려라. 그 말에 억지로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찬물 한 컵 갖다 주랴. 빨리 잠에서 깨라. 애들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아침밥을 준비하지 않겠니? 그래, 그래도 우리는 잘만큼 잤으니까 해장국이라도 끓여놓고 충분히 장 좀 좋은 다음에 먹여야지. 저는 그때서 시간을 보니까 아침 8시였어요. 보통 주말 때 같으면 이 시간이면 늘어지게 퍼져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죠. 어젯밤에 술상을 봐주느라 늦게 잔 탓에 비몽사몽이었어요. 오늘이 진짜 내 생일인데 미역국이 아닌 해장국을 나에게 끓이라고 하다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했었죠. 일부러 시댁 식구들과 남편이 짜고서 몰카를 찍나? 하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거실에 나와보니 아버님과 함께 술판을 벌였던 그 해로 술상이 한쪽으로 미뤄진 채로 다들 널브러져서 잠에 취해 있었어요. 그야말로 개판 5분 전에 난장판 이런 난장판이 없을 정도로 술병들이 굴러다니고 목다 남은 음식 찌꺼기에 콜라병이 넘어져서 찐득한 콜라가 흘러나와서 지저분했어요. 주방도 어젯밤 그대로여서 정신이 사나웠어요. 작은 방에서는 형님 애들과 둘째 신이와 아기가 세상 편하게 자고 있었고요. 오늘이 내 생일인데 이래도 되는 건가 하고 반문했어요. 남편도 얄밉더라고요. 거실에 싸무렇지도 않게 잠을 퍼자고 있길래 발로 툭툭 쳐봐도 세상 모르게 잠에 취해서 깨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을 탈출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가서 잘 챙겨 입고 조용히 집에서 나왔어요. 제 생일인데 그 이른 시각에 그것도 내 신혼집에서 도망치듯이 나온 제가 조금 웃겼어요. 이렇게 평생 꼭 살아야 되나 싶었고 걔는 말아먹은 남편도 시댁 식구들 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 신나는 서로 남처럼 살아온 새 식구한테 대한 배려가 이렇게 넘나 싶어서 화도 났어요. 사실 이런 기분으로 친정에 가고 싶진 않았지만
그 시각에 갈 곳도 마땅치도 않고 해서 친정 부모님한테 갔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죠. 눈치 백단이 부모님이 아무리 내가 숨긴다고 해도 김새를 모를 리 없었으니까요. 땜매튼 잠에서 깨어났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깨웠는지 저에게 남편이 전화했어요. 자기야, 어디 갔어? 엄마가 북엇국 끓이라고 했다면서 어디로 간 거야? 나 오늘 생일이잖아. 엄마가 나 생일이라고 미역국 끓여놨다고 해서 여기 와 있어. 너도 빨리 와라. 친정아버지가 통화 중에 제 전화를 받아서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자네도 얼른 바로 오게. 지금 사행 집합금지인 거 모르나? 지금 바로 오게나? 네, 장인어른 바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니, 너 뭐하냐? 북어국을 끓이랬더니 왜 말도 없이 친정에 가는 거니? 어머니, 오늘은 제 생일이잖아요. 미역국 먹으러 왔어요. 여기서 생일상 받아 먹으러 왔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 집에서 잘 놀다가 가세요. 라고 하고 끊었더니 더 이상 연락해 오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남편이 달려왔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서 아침을 먹은 후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잘 왔네. 자네 장모가 허리가 좋지 않아서 일을 잘 못하네. 주방에서 설거지 좀 하게. 내 딸은 오늘 생일인데 일을 하면 되겠나? 남편은 제 생일상을 차려놓고 기다린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라고 오자마자 시키니까 놀란 눈치였지만 시킨 대로 하러 들어가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남편에게 그러셨어요. 미안하네, 사위.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말일세. 고생 좀 하게. 아닙니다, 장모님. 저와 친정엄마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면서 늘어지게 누워서 얘기를 나누었고 친정아버지는 남편에게 이것저것 시키고 계셨어요. 음식물 쓰레기도 직접 가지고 나가서 버리게 했어요. 그리고 거실이며 주방 바닥이며 방이면 방마다 걸레질도 시켰어요. 이런 거는 힘이 좋은 남자들이 하는 거라며 친정아버지가 솔선수범해서 나서 사자고 하니까 따라서 잘 하더라고요. 저와 친정엄마는 그러던지 말던지 거실에 잘 놀다가 엄마랑 마실 나갔어요. 친정아버지가 내 생일이니까 모처럼 집에만 있는 엄마를 위해서라도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맛있는 것도 사 먹으라고 돈도 두둑히 주셨어요. 그래서 엄마랑 신나게 나가서 놀다가 저녁이 되어서야 왔는데 친정집이 달라졌어요. 세상에, 엄마와 제가 나간 사이에 글쎄 작은 방에 도배를 남편과 하셨더라고요. 작은 방에 짐도 별로 없는데 도배를 할 때가 됐는데 차에 핀을 미루고 있었다시면서 사위랑 도배를 했다고 하셨어요. 친정아버지가 하시면 얼마나 하셨겠어요. 거의 혼자서 남편이 담그겠죠. 얼굴이 헬쓱해 있더라고요. 아버지도 남편 얄미워서 일 시켜먹은 거였죠. 남편이 제 신혼집에 연락을 해보니 오후가 되어서야 다들 시댁 식구들이 떠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가 뭐가 쉬워서 자네 집에 내 딸을 종부를 가라고 보냈겠나? 자네가 내 딸에게 잘해야 나도 자네한테 잘할 거네. 언제든지 마음에 안 들면 내 딸을 데리러 갈 테니까 지켜보겠네. 그러자 남편이 아무 말 않고 있다가 대답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내 딸 생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해주게. 다 자네 할 나름이네. 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시자 잘 알겠다면서 대답은 잘했어요.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래? 두고 보겠어. 신혼집인데 짤막한 시간에 돌아왔어요. 시댁 식구들이 어질러 놓고 간 자리를 남편이 주섬주섬 치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냥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도 신혼 초부터 훈련을 시켜야 몸에 배이는 법이니까요. 저렇게 직접 몸으로 부딪혀 봐야 힘든지도 알 거고 피곤한 줄 알면 제 입장도 헤아릴 테니까요. 근소리 않고 주방이며 화장실이며 작은 방에 친구며 그 오밤중에 다 혼자서 치우고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다음날 출근을 위해서 씻고 바로 잠이 푹 들었네요.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남편이 벌써 일어나서 저한테 미역국을 자기가 직접 끓였다고 와서 먹자고 했어요. 어제도 피곤했을 텐데 기특하게도 미역국 끓였다니 약간 감동이 왔어요.
주방으로 나왔더니 맛있는 미역국에 수북한 알튼 밥상을 차려놨더라고요. 그리고 이쁘게 포장된 생일 선물로 내놓았어요. 자기야, 미안해. 결혼 후 첫 생일인데 앞으로는 내가 직접 생일상 차려줄게. 그리고 용서해달라는 의미로 뇌물이라며 건네제 생일 선물 꾸러미를 풀어보니까 사진첩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을 하기까지 남편이 저에게 느꼈던 감정들을 다 진솔하게 써내려갈 사진첩 일기 같은 거였는데 저와 남편의 스토리가 드라마처럼 이쁘게 편집이 되어서 있었어요. 그 옛날에 사랑했던 순수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느낌이어서 감동이었어요. 센스쟁이 남편이라서 그 마음을 받아주기로 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